이 정부에 대한 그 의심에서부터 믿음의 붕괴, 지금은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 왕조시대도 아니고 지시 자체가 위협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예, 오늘 뉴스톱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죠? 정직 2달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총장 측의 접수 하루 만에 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신문일이 오늘 오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 생각보다 좀 뭔가 속도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9시 20분쯤에 전자소송, 요즘은 이제 이 소송 제기할 때 직접 법원에 가 제기하보다는 전자소송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빨리 접수를 했고 오늘 원래 서울중앙 이 행정법원에 보면 14개의 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직무정지 같은 경우는 행정 4부에서 조미연 부장판사에서 이제 판단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 방식으로 해서 1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어제 하고 오늘 바로 지금 배당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바로 첫 번째 이제 기일이 22일로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오후 2시부터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재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 텐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행정사부에서 하고 그 다음 날 오후에 늦게쯤 이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하루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발표를 당시에 보면 이게 원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원래 이제 판결문 나오는데 당시에 보면 이 A4 용지 그 9쪽 분량으로 굉장히 장문에 당시에 결정문을 내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결정문을 내리면서 이 특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정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과는 달리 이제 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밟아서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상황과는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좀 빨리 결정을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질문 하나 더요. 여기 행정 12부에 22일 집행정지신문 홍순욱 부장판사가 아무래도 윤 총장의 운명을 쥐지 않았냐. 근데 과거에 이 판결 사례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판사의 어떤 성향을 보면 이제 그 어떤 판결을 어떤 걸 내렸는가를 이제 보고 판단할 텐데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좀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한글날 집회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는 국면 아니었습니까? 뭐 당연히 아마 기각 나올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기각을 했고, 다음에 임은정 지금 대검 감찰연구관 이분이 이제 청주지검에 있을 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는 윤 총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임은정 검사를 해서 각하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직까지 뭐 뚜렷한 성향은 어떤 것인지는 뭐 분명치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 몇 가지 재판을 가지고 우리가 재판부의 성향을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판단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법리와 따라서 판단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참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귀추가 당연히 주목될 수밖에 없고요. 이도하 변호사님, 바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9시쯤에 윤 총장 측이 소장을 낼 때, 접수할 때 과거에 다시 추 장관이 직무 배제했을 때 조미연 판사가 내렸던 이 결정문에 대해서 여기서 좀 이걸 제출할 때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결정문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요. 저렇게 자세하게 이유를 안 써요.
9쪽이라고 좀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뭐 한두 쪽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9쪽을 써준 거는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심증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제 조미연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홍순욱 부장 같은 시기에 이제 인사이동이 돼서 행정법원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 조미연 부장판사의 생각이 이제 저희가 변호사 단톡방에 오르기를 교과서에 오를 정도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옮긴 거니까 교과서에 오를만 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아주 중요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들을 한 번 더 한 거는 다른 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문의 내용을 그 신청서에 담아내면 아무래도 그 결정문 내용을 다 돌려봤을 거예요. 홍순욱 부장판사도. 그런데 이 내용이 원론적이고 적법 절차 그리고 원칙적인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여론을 환기시켜주기 위해 판사한테도 알려주기 위해 한 거지만 홍순욱 부장판사도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다.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해서 동료 판사들의 이제 평은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다. 기록을 보고 원칙대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서울 변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몇백 명 상대로 한 2013년에 판사들 평가를 해요. 그때 만점 받았어요. 2명이 만점을 받았는데 진짜 이제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이 변호사님이 이제 해주시네요. 만점을 받았던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네. 변호사들한테 만점을 받는 거는 네. 정말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예단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지 뭐 판단은 이제 변호사마다 자기가 이기면 좀 더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차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본인이 칼럼도 썼었어요 신문에서. 근데 거기도 보면 적법 절차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절차에 대해서 아주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뉴스탑10 모토가 아는 뉴스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거에 딱 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런데 이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제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그 멘트가 결국은 임기가 7달 남았는데 2달 정지가 이게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법조계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그 신문 기일에 그 담당하시는 이 판사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기준을 가를 수 있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판사의 이제 판단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조미연 판사가 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인정해줬던 이유는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그때 판결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이유에 대해서 쭉쭉쭉 법리적 원칙을 설명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임의대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맥락에서 본다면 그걸 알고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도 변호인이 이 부분을 신청할 때는 조미연 판사의 결정문을 같이 첨부한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남은 임기 7개월에서 2개월이라면 이것이 과연 돌이킬 수 있는 손해인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인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서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임기 중 7개월 중에서 2개월을 뺏어가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 거. 아까 이두하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담당하는 홍 판사께서 적법 절차에 대한 강력한 원칙적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내려진 징계 결정의 적법 절차에 대해서도 아마 분명한 개입, 판단의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화요일 날에 또다시 세계적인 결정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 판사님의 판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결정이 나오겠다. 예. 그런데 윤 총장이 낸 소장 내용 가운데는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월성 원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원전 수사는 아시다시피 윤 총장이 직무 복귀 바로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살폈던 수사죠. 지난 1일 복귀 때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부분 참 눈에 띄었거든요, 최 교수님. 네. 본인이 이제 나 이렇게 징계당한 거 부당하다고 한 내용 가운데는 검찰총장이 없으면 월성 원전 수사 차질과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보여요. 월성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현 정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소장에 적은 이유는 결국 본인이 현 정부나 현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한 것이지 본인이 징계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 안 그렇다면 저렇게 일부러 어떤 사건을 특정해서 집어넣어서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징계는 타당하지 않고 뭔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 차질의 문제를 얘기한 것 같고 수사TV 공중 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데 수사TV 공중 분해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총장의 문제는 총장 문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장에 집어넣은 이유는 본인이 지금 현재 징계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본인이 있어야 이 월성 원전 수사의 수사팀이 남고 본인이 없으면 뭔가 이 검찰 인사로 바뀔 수 있다는 취지. 근데 이 정도 얘기면은 청와대 겨냥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검찰 수사라는 게 뭐 일반 수사에 이제 뭐 지검장이나 뭐 이 선에서 판단하지만 주로 중요한 이런 대형 사건이라든지 또 특히 정권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한다든지 또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안 되어주면 사실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정권 관련 비자금 수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뭐 버텨주지 않으면 이 수사 정말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이 제일 먼저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 직무정지되고 난 다음에 와서 사인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신청에 대한 사인을 한 겁니다. 산업부 공무원. 그렇죠.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결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아무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조남관 차장도 못 내렸고 사실은 반부패부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그냥 있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산업부라든지 또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방패막이가 되어줘야지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윤 총장이 직무정지 2개월 되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이두봉 지검장에 대해서 인사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차장검사 인사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수사팀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수사가 뭐냐면 백운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상황이 걸려 있어요. 이미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소환 수사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전직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이 결재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는 검찰총장이 이거 방패막이 내 책임질게 해 이렇게 못하면 절대 못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즉 검찰총장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전국 중요한 지검과 지청의 사건에 대해서 결재를 해주고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돼, 판단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2달 동안 수사가 안 되면 이 수사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이게 청구를 할 때 이렇게 되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하루 한 날이라도 정말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도하 변호사님. 네. 질문 짧게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럼 그날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날까지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혼란이 길게 지속될수록 좋지가 않고요. 예.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인 경우는 어떠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신문 기일을 한 1, 2주 안에 잡고 1, 2주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권으로 그냥 집행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정 정지라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윤석열 총장 보고 그냥 우리가 결정 내릴 때까지 당신 일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너무 이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예단을 드러내 보일 것 같을까 봐 그냥 기일을 빨리 잡고 결정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빨리 결정이 날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재량이 없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한다.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건 법원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사실 검사나 판사는 신분이 보장돼서 탄핵이나 그 유죄 판결이 아니면 파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징계로 인해서 수사나 재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예. 근데 그 징계가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재량이 없고 위원회로 다 결정된다? 아 그러면 우리 신분 보장을 이렇게 잠탈하는 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똑바로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징계 처분으로 판검사가 대통령의 결정도 아니고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이번에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많이
말이 많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담 없이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기준을 똑바로 세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소장을 제출한 윤석열 총장 측인데 윤 총장이 오늘 오전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동아일보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윤 총장의 과거 발언 잠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저하고 제 옆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직 이틀 만에 본인 자택 앞에 정원에서 반려견 진돗개 토리와 함께 아파트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잠시 뒤에 영상도 좀 나올 테지만 취재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 정원을 딱 한 바퀴 돌고 바로 지하로 들어가더라고요, 윤 총장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을 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검찰총장 직위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하루라도 편히 쉴 날이 없었겠지만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이 정직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럼 소통하고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고민했을 때 가장 일상적인 게 바로 반려견을 데리고 주위를 산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일단 대국민 메시지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 부당한 정직 징계 처분에 대해서 끝까지 결기를 가지고 저항할 것이고 나는 끝까지 옳다라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반려견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금 사실은 반려견과 같이 사랑과 애정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그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아, 그것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반려견 중에서도 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그 진돗개 종입니다만은 굉장히 아픔을 많이 당한 반려견입니다. 장애가 있는 반려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바퀴를 돌면서 보여줬던 그 장애 견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결기를 보이는 것이기도 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 같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일상의 생활 하나를 통해서 이제는 남아있는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에 행정법원에서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본안소송까지밖에 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남아있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상 속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고민한 흔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도 본인이 나한테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 이렇게 놀라는 건 아닙니까? 이현정 의원님. 너무 과대평가했나 봅니다. 아니요. 아니, 뭐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최근에 아니 나중에 정계 진출할 겁니까? 대선 출마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후배 검사들에게 나 강아지 3마리하고 같이 지낼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했는데 3마리가 아니라 7마리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꽤 많이 키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반려견이 지금 4마리에다가 반려묘가 또 이제 3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아마 윤 총장이 사실 좀 늦게 결혼했고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사실은 이제 이 워낙 검사 일이란 검찰총장 일이란 게 참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이 집에 와서 거의 뭐 반려견들하고 노느라고 거의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지금 보신 장면을 보신 이 톨이라는 반려견이 이 2013년도에 이제 유기견 협회에서 그때 유기견 협회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근데 이 반려견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 그냥 안락사 시켜라 주변에서 이제 그 가망이 없다. 근데 수술을 뭐 한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윤 총장이 저렇게 지금 이제 근데 아마 안 들어가려고 지금 보니까 한 바퀴밖에 안 도니까 끌려가는 모습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과 함께 어떤 아픔을 가진 그런 반려견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이제 산책을 하는 모습인데 아마 본인도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때 이야기했을 때 뭐 국민에게 봉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나중에 뒤에 대전지검 가서 한 이야기는 아니 국감장에서 내가 어떻게 반려견 키운다는 이야기 할 수 있냐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아마 윤 총장의 마음을 좀 털어놓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반려견과 반려묘기 때문에 특별히 애정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도하 변호사님. 근데 시간을 잠시만 돌려보면 그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얘기해서 징계 얘기를 논의하던 당시에 자택 지하 식당에서 후배 검사들 만나고 특히 조남관 대검 차장하고 식사 같이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알려지기로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힘들겠지만 잘 버텨달라. 예. 이런 얘기를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아까도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가 전직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특히 영장을 청구할 때는 총장이 결재를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바람막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경우에. 근데 그런 사건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본인이 복귀를 할 수 있을지 2개월 동안 못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재판 결과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조남관 차장한테 저렇게 당부의 말을 한 건데 사실 그 윤석열 총장은 이제 신림동의 전설이었고 검찰에서도 총장이 되기 전에 전설이었어요. 신림동의 전설은 저렇게 고시 공부를 오래 하는 선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직장인 취직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취직하는 일 없이 오래 하셔서 이제 신림동의 전설이었고 또 9년 있었던. 네, 그리고 또 그 검찰이 되고 나선 결혼을 또 너무 늦게 하셔서 검찰의 전설이 됐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되게 후배들을 많이 챙겼어요. 법조인들이 이렇게 후배나 선배하고 뭐 친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챙기는 모습이 없는데 윤석열 총장은 후배들이랑 되게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남관 차장한테 부담을 주는 거, 하급자이기도 하고 후배한테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 다른 후배들도 한두 명 좀 더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마음을 좀 나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양력 생일입니다. 윤 총장 생일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대검 앞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출근길 영상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감사한데 시기가 시작이 되니까 여기 나오시고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가 뭐 엄숙하게 윤 총장 생일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최 교수님. 여기 저희가 화면에 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 윤 총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혹은 본인이 겪는 일련의 사건들이 윤 총장에게는 확실히 시련의 겨울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추미애 장관이든 윤 총장이든 제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서로가. 윤 총장도 사실 지난 10일 날 어쨌든 40년 지기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잖아요. 그 아픔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나왔고 또 이제 뭐 소송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생일을 맞았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지금 뭐 업무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검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뭐 예전에도 케이크 정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조촐하게 한 것 같은데 아마 가족들과 함께 뭐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지금 뭐 윤 총장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찹찹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뭐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마음이 아프고 이러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뭐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결정이 된 윤 총장 직무 복귀 신문과 반려견과 산책에 나섰던 윤 총장이 포착된 모습까지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